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막아주는 기형적인 구조, 건설사들이 부도나지 않게 세금으로 막아주는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과연 2026년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 그동안 우리가 억지로 덮어두었던 불편한 진실들이 고지서가 되어 날아오는 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집값 예측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자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기회의 이야기입니다. 30분 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언론에서는 단순히 PF가 위험하다라고만 떠듭니다. 하지만 정작 왜 위험한지, 그 내부에서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썩은 부위를 상세히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릿지론이라는 놈부터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땅 살 돈이 없어서 제2금융권에서 연이자 15%에서 20%에 달하는 고금리로 급전을 땡겨 쓴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빨리 인허가 받고 분양으로 넘어가서 은행에 싼 이자로 갈아탔어야 했습니다. 이걸 브릿지를 건넌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 2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리가 폭등했고 원자재 가격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이 본 PF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연 20%짜리 사채에 가까운 이자만 2년째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2년이지 사업비의 30%가 이미 이자로 공중분해됐다는 뜻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혀있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왜 진작 안 터졌느냐? 정부가 금융권파를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까지 터트리지 마라. 만기 연장해줘라. 그래서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 유예를 해줬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만 달아놓은 꼴이죠. 하지만 2026년 1월 이만기 연장에 약발이 다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부실사업장은 장부의 손실로 확정짓고 털어내라는 명령입니다. 금융사들도 이제 한계입니다. 자기들 살려면 부실채권을 던져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EOD입니다. 쉽게 말해 너네 이제 끝났어. 당장 돈 갚아. 못 갚아? 그럼 땅 압류할게. 선언입니다.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크로스 디폴트, 연쇄 부도입니다. 건설사 하나가 A 사업장에서 부도가 나면 그 건설사가 보증 섰던 B, C, D 사업장까지 동시에 부도 처리됩니다. 건설사 하나 무너지는 걸로 안 끝납니다. 여기에 돈 빌려준 저축은행, 캐피탈사, 신탁사가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 보셨습니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 수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냐고요? 부도가 나면 그 땅과 짓담한 건물은 누가 가져갈까요? NPL 부실채권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1000억짜리 땅이 경매와 공매를 거치며 500억, 300억이 됩니다. 그럼 현금을 쥔 누군가가 그 땅을 300억에 줍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을 반값에 산 시행사는 아파트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주변 시세보다 30% 싸게 팔아도 이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NPL로 세탁된 초저가 떨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겁니다. 주변 시세 10억인데 바로 옆에 신축이 7억에 분양한다? 그 순간 기존 아파트 10억이라는 가격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파괴의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오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도난 건설사가 남긴 피 묻은 헐값 매물이 시장을 지배하는 2026년. 이것이 제가 말하는 PF발 부동산 대폭락의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해부 대상은 바로 금리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살인적인 금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은행의 리스크 해지 전략, 그 결과물입니다. 시계를 2021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은행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상품이 뭡니까? 바로 5년 혼합형 고정금리입니다. 고객님, 금리 오를 수 있으니 5년 동안은 2%대로 묶어드릴게요. 천사 같았죠?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2020년대 중반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 것을 알고 자신들의 리스크를 5년 뒤인 2026년에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그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출은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라는 변동금리 시스템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지금 은행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PF 부실로 수조 원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손실을 어디서 메꿀까요? 네, 바로 만만한 가계대출입니다. 채권시장 상황이 안 좋다, 신용 리스크가 커졌다는 핑계로 가상금리를 슬그머니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3%여도 은행이 가상금리를 3% 붙이면 여러분 금리는 6%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PF에서 터진 은행의 손실이 고스란히 영끌족 여러분의 이자 폭탄으로 전가되는 구조. 이것이 2026년 금융권의 더러운 속사정입니다. 그럼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되지 않나? 죄송하지만 출구는 봉쇄되었습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온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6년 현재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대출을 갈아타려고 심사를 넣는 순간 은행은 미래의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한도를 난도질해버립니다. 5년 전에는 5억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심사를 다시 넣으면 한도가 3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갈아타려면 차액 2억을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 깔고 앉아 있는데 결국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은행에 남아 그들이 부르는 6%, 7%의 약탈적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융노예, 다소 과격하지만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월 소득 5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봅시다. 5년 전에는 원리금으로 200만 원 내고 30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살만했죠. 하지만 오늘부터 금리가 2배가 되어 원리금이 350만 원, 400만 원으로 뜁니다. 남은 돈 100만 원으로 3인 가족이 생활? 불가능합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버팁니다. 하지만 이건 연명치료일 뿐입니다. 통장 잔고 가용이 되는 순간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보냅니다. 고객님, 약속 어기셨죠? 집 팔아서 갚으세요. 그렇게 2026년 경매 법원에는 은행의 정교한 설계에 걸려든 수만 채의 아파트가 강제 출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서명하는 순간부터 예견된 수학적으로 확정된 파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스를 댈 곳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바로 수요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오늘 비싸게 산 집을 내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타자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야만 가격이 유지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동성이라 부르고 속된 말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경제학에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벌고 소비하고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산 시장은 인구 정점 후 5년에서 7년의 시차를 두고 고점을 찍은 뒤 꺾이게 됩니다. 그 시차가 정확히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집을 사줘야 할 30대와 40대 초반.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빚이 많은 세대이자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10억, 15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은 꿈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허상입니다.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살 능력이 없는 세대에게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반면 집을 팔아야 하는 쪽을 볼까요? 대한민국 부의 60% 이상을 거머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은퇴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자산 구조입니다. 전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월급은 끊겼고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평생 깔고 앉아있던 그 집을 팔거나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비 쓰고 밥 사 먹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10년간 은퇴자들의 생계형 매도 물량이 매년 수십만 채씩 쏟아질 겁니다. 팔아야 사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사줄 사람은 멸종한 시장. 이 수급의 불균형이 가격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방은 망해도 서울은 오른다. 과연 그럴까요? 인구 감소는 쓰나미와 같아서 지방을 먼저 삼키고 결국 수도권 외곽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이미 지방광역시는 소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밤에 불 꺼진 아파트, 관리비조차 안 거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유령 단지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보십시오.
도쿄에서 불과 1시간 거리입니다. 한때 꿈의 신도시라 불렸지만 지금은 노인들만 남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전성기의 5분의 1 토막이 났죠. 대한민국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외곽 지역들. 2026년 현재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인구가 사라진 도시에 남는 것은 낡은 콘크리트와 늘어가는 빈집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미래의 수요층인 20대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제 집을 필수제가 아닌 사치제로 인식합니다. 평생 벌어도 못 살 집, 차라리 안 사고 즐기겠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가구를 구성하지 않는데 30평대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소형 평수 오피스텔 월세면 충분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내 집 마련의 신화 자체가 2026년 젊은 세대의 머릿속에서 붕괴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가격표만 옛날 그대로 붙어있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위로는 은퇴자들의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아래로는 인구 절벽과 구매력 상실로 인해 받아줄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시장에서 존버를 외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서 탈출하지 않고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같은 순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집을 비싸게 사줄 마지막 바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냉혹한 인구학적 통지서를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은 2026년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너무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까?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역겨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현실을 마주할 지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대다수 대중은 아직도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래도 서울은 오르겠지라는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망을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가장 큰 부는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탄생했습니다. IMF 때, 리먼 브라더스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누군가는 그 피 묻은 자산을 주워 담아 재벌이 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도살장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영끌족이 쓰러져 나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하지만 현금을 쥐고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바로 축제의 장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 4억에 굴러다니는 그날. 남들이 비명 지를 때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쇼핑을 하면 됩니다.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제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포식자가 되고 싶다면 구독, 먹잇감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였습니다.